우선 오늘 토론이 총 5분이 토론을 하는데 3분이 이제 PPT를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3분의 PPT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5분이 앉아서 토론 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제가 먼 길을 왔다라고 소개를 빠뜨려 버렸는데 우리 먼 길 오신 박계란 대표님이 먼저 PPT를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밀크웨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박혜란이라고 합니다. 종이팩 재활용 시장에서 작년부터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재활용 업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냄새나고 수량도 작고 그 다음에 압축장이나 재활용 업체들이 지향하고 사양하는 종이팩을 대형 리사이클링을 왜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질문들도 많이 받고 의문들을 가지신 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이의 쓰임들은 탈플라스틱화로 인해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종이팩이 종이팩에 우유만 담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펄프 대체제와 그다음 친환경 원료들의 수요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배민에서 시켜 먹죠. 거기에 다 종이로 만든 식품 용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플라스틱 용기였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펄프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의 쓰임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흐름은 5년간 다양한 펄프 대체제를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가지 이상의 펄프 대체제를 원로 보자면은 3,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만든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밀크웨이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선형 경제가 아닌 순환 경제 실천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종이팩을 글로벌 스탠다드의 고품질로 만들자 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누구보다도 환경산업에 대한 상황과 특성을 섬세하게 진단하고 분석하여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올해로 만 33년째 재활용품 중에서도 종이 자원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워드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나 아니면 선별장, 압축장에서 나오는 종이팩들, 최종 단계는 글로 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종이팩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여기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타 지종들과 혼합되고 오물과 혼입되고 종량제 봉투에 특히 멸균팩 같은 경우는 버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친구들? 친구들은 아니지만 많은 어른들이나 많은 분들이 몰라서든지 의지가 없어서든지 아니면은 잘 분리 배출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사들은 기존에 저희의 고객인 고물상, 아파트 수거, 1톤 차량, 리어카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움직이고 배출처에서부터 분리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첫 번째 단계가 단가입니다. 단가적인 우위가 없어서는 절대로 선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주어이기 때문에 생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단체나 이런 분들께는 거의 대부분이 20년째 화장지로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새로운 교환 물품인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교육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기부를 하거나 리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엄밀한 해수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선별장 우리가 깨끗하게 모아진 종이팩들도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단체나 마을에서 모아주시는 것들도 결국은
선별장으로 가서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선별장이나 압축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방치해서 큰 차로 한 차가 돼야지만이 그 물건 그대로 압축된 물건을 대지사로 납품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배출처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고, 그 다음에 우유, 특히 여름은 너무 심합니다. 우유 잔재물이 썩습니다. 또 반대로는 선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냄새 나는데 이거 못 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태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파리가 뒤끓습니다. 일반 멸균이 선별되지 않고 다 혼합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오물과 타지종이 많습니다.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 빨대들, 종이컵들, 종이컵도 종이죠. 하지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33년 동안 종이 자원을 개발해온 대응 리사이클링은 종이 원료는 생선과 같은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선 가게에 맛있는 갈치, 조리 먹으러 가는데 막 썩고 거의 이제 냄새나고 하는 생선으로 만든 식당에 가시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는 누군가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원료로 사용하는 최종 처리자인 재활용사는 제지사입니다. 제지사에게 종이팩은 원료이자 바로 상품입니다. 그들이 돈을 주고 구매하는 상품인데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지 공장에서도 좋은 물건이면은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유럽이나 일본의 깨끗한 우유팩, 수입 우유팩을 월에도 수백 톤씩 저희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지사에서, 국내에서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대한민국 종이팩의 실체이기 때문에 노땡큐가 된 겁니다. 그죠? 친구들? 그래서 종이팩은 골든타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 리사이클링에서는 신속한 선입 산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내년부터 시작해서 북구를 비롯하여 광주에 있는 선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형태가 아닌 압축 상태이든 발화 상태이든 현장적인 조건과 안전을 생각하고 직원들의 안전과 환경적인 안전을 생각해서 저희는 신속한 선입 선출로 물건들을 골든타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명확한 분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선입 선출을 통해서 나온 종이팩들은 저희 현장에 와서 여기 보이는 사진과 같이 첫 번째는 광학 선별 라인을 통합니다. 참고로 이 종이 라인은, 선별 라인은 기존의 선별장에서 보는 플라스틱이 주가 되는 선별 라인이 아니라 종이팩과 종이를 주력으로 하는 앞단과 전처리 과정과 후처리 과정을 거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광학 선별 라인 자체는 이제 유럽산이지만 선별 라인 자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광학 선별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팩, 고품질의 종이팩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팩과 멸균팩을 먼저 소팅합니다. 여기서는 네거티브 방식인데 말 그대로 멸균팩을 선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라인, 수선별이라고 있는 2차 선별에서는 이제 멸균팩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선별 라인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일반팩 중에서도 이 기기 자체는 알루미늄을 네거티브로 소팅을 하는 건데, 그 나머지 수선별에서는 종이팩, 일반팩 중에서, 종이팩 중에서도 일반팩에서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오물이나 타지종이나 종이컵이나 이런 것들을 수선별로 선별해 납니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종이팩들의 선별점뿐만 아니라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종이팩들이 실질적으로 이원화로 흑백 논리처럼 일반팩과 멸균팩만 있지 않습니다. 고품질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선별의 라인을 짧게라도 가져가서 만들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유언스태프부터 시작해서 마을에서 모아주신 고퀄리티의 종이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는 FM에 가까운 분리 배출을 통해서 만든 정말 귀하고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종이팩들입니다. 그러한 종이팩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품질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종이팩들은 A 등급으로 구분되고 B 등급의 경우에는 아파트 수거나 고물상, 선별장에서 나온 좀 더 혼입되고 좀 이물질이 있지만 B 그레이드로 나눠서 이원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15년 동안은 다 섞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처의 환경에 맞는 배출 시스템을 구축해서 단순히 물건만 선입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작은 현장, 3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평이 될 수도 있고 300평이 될 수 있는 이 현장이 가지고 있는 거점이나 선별장의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들에게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으로 입고된 좋은 품종의 물건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좋은 품목에 대한 수량은 100% 광학 선별 라인과 수선별을 가져간다. 이건 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 똑같이 물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품질로 선별되어진 물건들은 사용처가 다양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20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처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지 만드는 곳.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장지를 만드는 곳에서 좋은 원료라서 기꺼이 쓰고 싶은 원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굳이 아니면은 코라 회원사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고품질의 물건은 사용처가 다양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원팩의 경우는 올해 1월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골목 인쇄 용지로 이제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 인쇄 용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펄프와 비슷한 종류만 가능한데 그만큼 우리가 만든 종이팩 중에서도 고품질의 물건으로는 인쇄 용지까지도 만들 수 있는 원료라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판지 저기 뒤에 혹시나 나중에 나가실 때 보면 다시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DP를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얀 색깔 종이 이 백판지인데 그 상자가 있습니다. 구찌뽕 그 선물 세트 이런 거 있는데 가서 보시면은 하얀 색깔 백판지로 만든 포장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물건이나 앞으로 모아주실 물건들이 다시 태어나서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수입 우유팩 수준의 고품질의 물건으로 화장지사에서도 사용하고 싶지 않은 데가 아니라 나의 생산 캐파나 생산 속도랑 상관없이 예컨대 450불의 수입 PCMC라고 하는 수입 종이팩의 수준의 고품질의 물건으로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핫한 멸균팩입니다. 여기 우리 총장님께서도 오셨지만 멸균팩이 더더욱이나 어찌 보면은 종이팩 시장에서 아픈 손가락이었고 노답이었던 품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단순히 멸균팩도 아니고 일반팩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투탑입니다. 일반팩, 멸균팩 둘 다를 고품질로 가치 있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멸균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백판지로 대응해서 납품하는 여러분들이 납품해 주신 물건들은 백판지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또한 나가시면서 혹시나 보실 수 있다면 이러한 서울우유, 매일 이런 식으로 유제품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판지 포장재로 다시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포장재로가 아니라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멸균팩을 사용해서 만든 재활용품이다 라는 표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물건들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히 종이에 펄프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 뿐만 아니라 멸균팩에서는 폴리알이라든지 기타 잔재물로 만들 수 있는 펠렛, 여기도 사진 저 DP를 해놓았거든요.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포럼이나 거기서는 보시지 않았을 건데
정말 내가 납품하고 내가 모아준 종이팩이 잘 선순환되구나.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까지도 플라스틱이나 펠렛 다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잔재물로 만든 펠렛까지 현재 국내에서는 순환경제 구축과 자원 선순환의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 기업의 혼자만의 의지만으로는 정말 힘들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원 종이팩 선순환을 위해서는 올바른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많이들 말씀하신 환경부도 말씀하셨는데 구성원들은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해수선별사의 역할은 이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로 만드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수선별사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이나 이걸로는 실질적으로는 화장지밖에 안 된다라는 이러한 관념과 편견들을 깨부수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확신도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의지가 충분합니다. 100점 만점에 죄송하지만 100점은 아니고 99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구성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같은 지향점을 가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래 경쟁력은 곧 자원 경쟁력이다. 이게 대응 리사이클링의 모토입니다. 한낱 재활용 업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활용 업체지만 이번 기회에 광주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자원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해수선별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한국 멸균팩 재활용협회 황우환 사무총장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한국 멸균팩 재활용협회 사무총장입니다. 황우환입니다. 자, 어제 동대문구 토론회 가서도 사회자분께서 저를 소개할 때 이름을 제대로 말씀 못 하신다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황우환이 아니라 웅환입니다. 광주는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세종 IMC에서 자원순환 운동을 좀 시작할 때가 2017년이었는데 그때 광주 IMC랑 같이 광주 지역에서 종이팩 좀 자원순환 운동을 펼쳐보자라고 협의를 하고 그때 광주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박하고 종이팩을 저희가 세종시에서 와가지고 수거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어떤 허름한 지역에 창고도 하나 얻어서 커피박과 이제 종이팩을 모아놓고 그때는 수거할 때 매장당 한 2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체계가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은 이제 광주 중심으로 했었는데 광주는 다 무너졌고 충청도 무너졌고 엊그제 대전에서 59개 한다 이렇게 발표는 났지만 하던 게 이제 축소된 거밖에 아니거든요. 환경부가 이렇게 좀 생생만 좀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모두 시작을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홍세호 소장님하고 박희라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렇게 좀 저희 협회가 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22년도 5월 12일 날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생긴 것은 21년도 9월 달에 생겼는데 한 7개월, 8개월 동안 협회 정관에 이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회원사로부터 EPR 땡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에서 인정할 수 없다. 공제적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정하느라 한 7개월, 8개월 후에 이제 5월 달에 인가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식음료 회사 9개사죠. 그 다음에 멸균팩 원지를 만들고 있는 2개사 그리고 감사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울에 사무실을 좀 얻으려고 그랬는데 보증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회원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세종시에 간단하게 조그만 사무실 열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장은 테트라팩이라고 원재를 만드는 회사 아시죠? 여기 이제 한국총괄 부사장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매일 유업 삼육식품이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회수와 재활용의 책임 주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디일까 이렇게 하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과거에는 국가 책임이었더라고요. 뭐 종이팩 모으기 운동 이런 것도 하면서 뭐 재활용 프로 대명사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국가의 책임이 기초지자체로 좀 떠넘겨지고 나서 많은 좀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생산자들의 책임성을 좀 높이자해서 의무생산자, 그러니까 유업사들, 식음료 업체들이죠. 분담이 생기면서 국가 환경부는 이런 정책 개선이나 홍보, 뭐 지자체 평가 지표를 만드는 데 좀 활동을 하시고 기초지자체는 회수선별 업체에게 뭐 회수라면 인계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현재 두 기관이 그 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기관이죠. 두 개 기관 중에 설명드렸듯이 의무생산자 활동을 대신하고 있는 데가 있고 유통센터는 회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모두의 책임이 여기 지금 현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회수선별 재활용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걸 다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출 수거는 지자체가 좀 중심이 되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고 하면 저는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이 지침을 환경부가 언제 개정을 할 것이냐. 지금은 개정을 할 그러니까 동의는 하는데 개정의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언제쯤 할 것이냐에 따라서 269개 지자체들은 동시에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저희 협회는 이 회수 선별과 재활용에 좀 방점을 좀 두고 있고요. 회수 선별은 아까 대형 리사이클이 말씀하셨듯이 그 회수 선별에서 16개 중에 광학 선별가 있는 것은 4개소에밖에 없어요. 나머지 수선별을 하거나 선별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선별, 일반팩과 멸균팩을 주민센터에 나서 선별을 하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게 되면 이것을 납품해야 되는데 영세한 업체들은 회수 선별사들은 오히려 일반팩에 혼입을 해서 납품하고 있는 체계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리 모아야 이 선별사들 16개가 이르는 선별사들이 선별해서 납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팩에 혼입된 멸균팩은 그 제지사, 화장지 제지사에서 감량을 하거든요. 감량을 5% 10%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의 멸균팩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적이 되지 않고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재활용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은 지금 일반팩이나 멸균팩이 회수량이 너무 적죠. 7만 톤 정도 매출이 됐는데 14% 뭐 15% 이상밖에 안 되니까. 멸균팩은 지금 올해 예상량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출고량이 2% 정도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회수량이 너무 적다. 그리고 멸균팩이 현재 일반팩 제지사에 납품되는 게 멸균팩이 한 15% 정도 혼입이 되고 있다. 14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입업체, 인도네시아 APP라는 업체가 국내 쌍용 CMB라는 업체까지 화장지 업체를 인수해서 과연 일반팩이 저는 멸균팩 재활용을 해서 일반팩도 같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팩이 과연 적절하게 이제 화장지 재활용 회사로 가서 재활용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일반팩도 재활용이 되지 않아서 12월 달에 한 200~300톤의 재고가 있었고요. 그것이 올해로 다시 2월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이제는 멸균팩 걱정도 걱정이지만 일반팩의 걱정도 같이 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선점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가 좀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할 게 있는 게 반드시 선별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재활용사로 가야 된다.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회수선별사에 강한 선별이 없더라면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광학 선별장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없어져야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는다라는 요 두 곳에 저희 협회의 활동들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과제들은 습관활용에서 제출된 5가지 과제에 포함되는 거고요. 하나 재활용 유형 확대는 이루어졌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현황에 대해서 업체별로 이제 업체명을 좀 기술했었는데요. 동대문에서 많은 공제자료나 유통센터에서 좀 항의를 받았어요. 개인정보들을 너무 노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선별사가 없는 업체들은, 선별기가 없는 업체들은 좀 자기네들이 차별을 받는 것 같다라는 그 항의를 좀 받아서 광역별로만 좀 나눠놨습니다. 여기 경상권에는 수선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고, 5타입니다, 5타. 그래야 총 16개 업체가 되고요. 실제로 광역이 이제 충청권에 좀 모여져 있고, 그 경상권에 하나 계신 게 이제 대응 리사이클링 상황이고요. 지금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 강원, 호남, 제주를 얘기합니다. 기타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최소한 광역 선별장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업체들에게 저희가 선별기도 그럼 이렇게 대응 리사이클처럼 이렇게 대용량은 아니더라도 좀 지원해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다들 16개 업체들이 좀 영세하세요. 종이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들이라 이런 설명기를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고, 굉장히 대형 리사이클 보면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이런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광학 선별기를 설치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수도권만큼은 한 60%, 70%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광역 선별장을 좀 설치하자라는 제안을 공제자료나 유통센터에 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광학 선별기가 4개소, 수선별을 하고 있는 것이 6곳, 지자체 선별,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이제 주민센터에 선별하면 합치지 않고, 여기는 합치지 않고 쌍용 CMB에 19덩어리 1만 팩에 멸균팩 1덩어리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선별 5개소, 여기가 이제 좀 의심이 되는 거죠. 멸균팩이 있다라면 합치게 되는 그런 회수 선별사입니다. 올해 그 한 번 이상 멸균팩을 한 번 이상 재활용사에 납품한 업체는 6개소거든요. 강한 선별기가 있는 4개소는 한 번 이상씩 했고요. 나머지 이제 수선별하는 업체에서 2번 정도 납품을 해서, 이 수선별도 많이 수선별이지 비품물이나 이제 1.5리터 큰 거 위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위주로만 하고 있고, 200ml 이런 것은 눈에도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선별은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라서 말씀을 요 환경명 입장만 얘기하면, 지난 국정감사 때 그 누구나 의원님께서 환경보호에 질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답이 그렇습니다. 현재 분리배출의 지침에 대한 개정은 동의하나 후단의 준비가 미흡돼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후단의 준비 미흡이 첫째로 선별인 것 같습니다. 선별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재활용사가 부족했다는 거였는데요. 이 후단의 문제가, 재활용사 문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이팩은 선별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로 회수 선별사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용사를 좀 알아보면, 일반 팩만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위생용지죠. 휴지를 만들거나 핸드타월을 만드는 업체가 6대 있고요. 멸균팩만을 재활용하는 데는 아진 PF가 골판지, 전주에 있는 천일제지가 지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골판지고 지간지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멸균팩을 가운데 층에 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팩과 멸균팩을 같이 재활용하시는 업체는 2군데입니다. 세종에 있는 쌍용 CMB가 위생용지를 만들 때 갈색거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고요. 한솔제지가 백판지하고 인쇄용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쿱이 역회수를 하면서 한 500톤, 600톤의 멸균팩을 회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건축자재를 좀 만들어 보겠다. 아까 쓰레기 박사님이 설명한 호주의 건축자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만들어서 어디에 팔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 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동아라고 해서 그 데크, 그 상속에 가면 데크를 만드는데 멸균팩을 같이 분쇄를 해서 같이 섞으면 어떤가. 요거는 성공을 했지만 이것도 역시 판로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는 위생용지와 골판지, 판지로서 제한이 된다고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멸균팩도 이계소, 일반팩 멸균팩이 같이 하는 이계소가 멸균팩 재활용사가 4계소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아무리 많은 멸균팩이 이제 모아져도 수단의 문제, 재활용의 문제는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환경부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선별과 재활용의 문제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게 그 지침을 개정하면 나중에 뭐 잘 안 된다거나 이럴 때 그 뭐 일회용품 문제처럼 환경부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집중하고 있는 게 재활용 어려움 표시죠. 그 환경부가 그 국정감사 때 용어 개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기를 삭제하고 용이성 낮음 혹은 등급 낮음, 재활용 미흡이라는 용어만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활용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멸균팩도 따로 선별되어서 재활용사로 보내지만 하면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멸균팩 어려움이라는 표기는 소비자들이 혼란하지 않게 유예를 시켜주고 표기를 유예를 시켜주고 그 재활용에 따라서 등급을 개정해달라. 그러니까 캔과 알루미늄이 나눠진 것처럼 일반 팩과 멸균팩으로 등급을 좀 바꿔서 재활용 어려움 표시는 좀 이제 사용한 등급을 좀 올려달라는 보통이라는 혹은 우수라는 등급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올해는 지침이 빨리 개정될 줄 알고 지자체 실제 조사를 안 했는데요. 작년에 했던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29개 지자체 모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종이팩 교환 사업을 주민센터든 어디든 하고 계시냐 했는데 177개소 지자체가 하고 있다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22군데가 좀 늘어났죠. 근데 중요한 건 일반팩 멸균팩을 모두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82개의 그 지자체가 하고 있지 않다, 멸균팩은. 그러니까 일반팩만 하고 있는 것. 혹은 멸균팩이 왔더라도 일반팩이 섞어서 해수선별사로 보냈던 것이죠. 근데 이 비율들이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이 있었고, 저희가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한다면 이것들이 많이 또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유형별로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거나, 지자체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이 종이팩 회수 체계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지자체가 직접 하는 회수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종이팩 별도 전담 팀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스티로폼, 페트, 종이팩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회수하는 팀들이 있고 여기는 또 그 공공설별청에서 또 종이팩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IoT 분리수거함이라는 또 체계도 갖고 있고 지자체가 직접 회수하는 체계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포장 용기로 가서 EPR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종이팩의 품목을 추가해서 처리하는 지자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회수선별사, 16개 회수선별사가 직접 그 지자체의 공동주택을 순회하면서 회수하는 체계가 청주시에 저희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 회수 체계, 뭐 자원순환 가게나 이런 뭐 동대문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를 모여서 상점에 좀 놓고 하는 거점 회수 체계를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요 유형에 좀 벗어나지 않는 체계를 그 지자체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지자체가 직접 회수 체계를 갖거나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회수하는 체계로 지자체들에게 안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판매자 역회수를 하고 있는 자연드림 매장이나 한살림에서 자연드림은 굉장히 1년에 멸균팩만 회수하는 게 일반팩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1년에 멸균팩만 회수하는 게 6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멸균팩의 회수량의 한 60%, 70%를 자연드림 매장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점 제로웨스탑은 거점 회수를 해서 뭐 이렇게 교환 사업을 해서
에케와 얼스를 통해서 이제 같이 연계하는 택배에서로 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리사이클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그 광역지자체를 포함해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택배를 하고 있는 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이제 회사하는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환경부에서 얘기했던 스타벅스 매장의 수거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항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광역시에 바라는 점은 있다면 이 부분은 아까 지침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해서 변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량 배출처의 수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먼저 재생 펄프를 사용한 제약회사들의 제품들을 구매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에 유통센터 공제조합이 광주시의 서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186개 분리수거함을 놨던 상황이거든요. 이때 제가 내려와서 일일이 다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좀 모니터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는 이게 없겠죠. 이제 수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협회가 교육기관 해수세계 차례를 좀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하고 좀 협업을 좀 했었는데 올 초에 교육청에 제안을 해서 탄소중립 15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세종에 한 16개소가 되는데 거기랑 같이 종이팩이 일반 팩들은 역회수를 하고 가고 멸균팩이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분리배출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교육청하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장학사님한테 넘어가고 장학사님이 또 개별학교로 가고 개별학교에서 또 담당 환경선생님한테 이 체계들이 그 가는 중에 다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옛날에 활동할 때 전교조 선생님들을 좀 알았는데 이 선생님들이 벌써 교감 선생님이 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다가 그 학교에서 한번 해보자. 세종시 부감초등학교에 교감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전교생이 많지 않습니다. 172명의 학교에 저희가 교육을 다 한번 각반 12개 반인데 교육을 다 한번 했습니다. 한 3일 동안 교육을 다 하고 그 급식에서 그 점심시간에 나오는 음료잖아요. 이것들도 왜 멸균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전수 전달했더니 한 6개월에 한 번 할까 아니면 다 파우치로 된 음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파우치로 된 음료를 하나의 멸균팩을 안 하고 영양상태를 물었더니 분리배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찍고 펼치고 말리기가. 학교에서 그걸 적용하기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파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멸균팩은 어떻게 배출되느냐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각 반 12반 선생님들께 조사를 좀 했더니 선생님들도 두 종류라는 건 알고는 계시는데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폐지와 함께 분리배출이 되면 재활용이 되는지 이거는 다 거의 아셨다라고 하시는데 멸균팩과 일반팩이 따로 배출되고 재활용이 가능하신 분 알았냐? 이게 또 6대6인 거죠. 잘 몰랐던 선생님들도 잘 몰랐고 그러면 그동안 재직했던 학교에서 멸균팩을 어떻게 분리배출했나요? 재활용돼 버렸다 5대5죠. 투명봉투에 넣었다 혼합배출했다 5대5. 그러니까 버려진 학교도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분리배출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헹구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게 저학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팩은 대리적으로 역회수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고 멸균팩은 그냥 재활용 공장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 급식실 영양사 선생님이 알아서 했다 이런 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했더니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냐고 여쭸더니 매우 그렇다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찾아서 다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인식 개선이 이제는 그 정책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시기이다. 멸균팩을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종이팩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인식 개선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이런 사례들이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좀 모범적으로 좀 실행이 돼서 각 지자체에 좀 파급되는 그런 날이 빨리 하루속히 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어스텝의 우리 김지연 대표님의 PPT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연말에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기별로 이런 자리가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액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종이팩의 시작을 기억하는 거. 나무에서 온 그 종이팩이 시민들은 잘 배출하고 이게 잘 선별돼서 재활용돼서 화장지로 또는 아까 말씀해주신 종이나 백판지 등 다른 걸로 재활용되면 좋겠는 우리가 바라는 종이팩의 순환이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이라 랩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팩 자원순환에 대해서 광주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이제 마을 활동가 분들은 자원순환의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실천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여기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순환 체계의 끊겨진 고리들을 많이 발견하고 계시는데요. 한편으로는 끊겨진 고리에 답답함을 느끼신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자원순환 체계에 대해서 시민들 또한 인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이 그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출하면 바로 재활용 업체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 그리고 EPR 제도 같은 것들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서 더 궁금함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요구는 분명합니다. 아까 반복됐던 내용들인데요. 이거를 제가 환경부 지침보다 지자체 종이팩 수거 의무 강화를 앞에 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거, 각각 저희가 활동하는 자치구 단위에서 종이팩 수거에 대해서 의무를 강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실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 수거업체에 계약할 때 종이팩을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은 아니죠.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환경부 종이팩 별도 수거 품목 지정하는 지침 개정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목소리 높이고 뭐 서명 운동이나 아니면 인식 개선 운동이 같이 갈 수 있고요. 종이팩 분리배출 교육 계속 가야 됩니다. 학교 현장이나 마을에서도 종이팩 분리배출 교육과 인식 개선 가야 되고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지금 5개 자치구에서 종이팩 교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교환 사업 품목에서도 재생 화장지를 쓰지 않고 그냥 천연 펄프 화장지를 주는 구도 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문제 제기하고 지금 협치진흥원에서도 오셨는데 광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재생 화장지를 쓸 수 있게 하는 운동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끊어진 고리를 연결하기 위한 활동은 참 많이 있죠. 모니터링, 정책 제안, 그리고 다양한 실험, 교육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요구를 해야 되고요. 여기 지금 실제로 여기 오신 선생님의 얼굴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종이팩 수거함 거점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방금 협회에서 말해주신 것처럼 2023년에 서구에서 186개 종이팩 수거함을 배포를 했다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시민들이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팩 교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데요. 정부 합동평가에서 주민 1인당 분리수거 관련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5개 자치구 모두 종이팩 교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서 많이 모아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면 이걸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장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팩을 잘 배출하고자 하는 건데 이 초등학생들이 갔을 때 반려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역사회에서 얘기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점 수거하는 곳들, 직접 수거 모델, 수거 캠페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실험이 바로 종이팩을 구하는 우리 학교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반기지 않고 배출할 곳이 없고 종이팩을 모았는데 잘 재활용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수거활동을 어떻게 지속할지 모르는 학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까 홍수열 소장님이 말씀하신 특별 분리배출 체계의 거점으로 학교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학급에 종이팩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종이팩 수거 공간을 조성해서 정기적으로 종이팩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거를 모으면 지역의 자원업체가 수거해서
종이팩 재활용 업체 혹은 수집 선별, 회수 선별 업체로 전달을 한 다음에 재활용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트랙을 고민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게 실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원순환 교육을 하는 모습, 그리고 수거함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일반팩과 멸균팩 별도로 수거했고요. 아이들이 이제 종이팩이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들이 많이 모으고 있는지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좀 보이는 수거함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 문선초, 월곡초, 마지초 다양한 학교에서 이렇게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진행의 주체는 학생들이 이렇게 정기적인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아진 거는 여기 오셨는데 희망자원에서 종이팩을 수집해 가시고 그 모아진 종이팩을 대응 리사이클에서 가져가서 이제 한솔로 납품하는 저희가 그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한 학생들이 모은 깨끗한 종이팩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그리고 이제 더러운 종이팩과 혼입되지 않고 잘 선별할 수 있게 저희가 트랙을 만들었고요. 그 성과는 어쨌든 학교나 이런 시민강사단, 수집업체,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 조직들이 함께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다. 그리고 종이팩 자원순환 교육이 가능한 지역의 강사단들이 양성이 됐고, 이거에 관심 있는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들이 문의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지속하게 할 수 있을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이 되지만 관심 부분에서는 관심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겁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상상은 이거예요. 저희 마을 가까운 곳에 종이팩 수거함이 있고 주민들은 항상 종이팩을 깨끗하게 배출하고 동행정복지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양한 거점에서 종이팩을 모으고 모아진 종이팩은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수거된 곳에서는 종이팩이 제대로 선별되고 선별된 종이팩은 빠짐없이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서 어떠한 제품으로 되고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정보를 곳곳에서 받아볼 수 있고 이런 교육이 계속돼서 이 자원순환의 고리가 계속 광주에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우리는 2025년에 무엇을 해야 되나 그리고 광주 시민사회는 종이팩 자원순환에 무엇을 집중을 할 건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단위에서 집중할 것 아니면 자원순환 협의체에서 집중할 것들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저희가 후속 포럼들을 마을에서 아니면 협의체 차원에서 만들어서 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종이팩 관련해서 할 일은 정말 많고요. 2025년에는 우리가 정말 더 분명한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우리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의 서혜린 자연순환 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구청 자원순환 팀장 서혜린입니다. 먼저 이번 포럼에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지속협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처음에 발표 주제를 받고 저희 북구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발표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 그동안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해마다 연말 이맘때쯤 되면 몇 년 전부터 종이팩에 관련해서 항상 자원순환 포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참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제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희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촉진, 주민 실천 사업 추진 그동안 했던 주요 사항들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서 올바른 분리배출 현장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여러 가지 캠페인과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가적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환경 기초시설 견학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여서 북구청청 직원이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이나 수거 처리공 등 현황을 견학을 통해서 자원순환 마인드 함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는 폐건전지와 종이팩 및 투명 페트병 교환 사업을 27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 주민이 구청 동봉지센터를 통해서 타슨 폐건전지나 종이팩과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새 건전지로 교환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인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종이팩 수거 전용 봉투를 23년도에 자체 제작을 해서 이 봉투는 핑크색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재활용 우리 보통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있는 배출하는 투명 비닐이나 그 파란색 봉투와 분리이 되어서 수거하신 분들도 이걸 그대로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지고 갔을 때 별도의 수선별 과정 없이 이거를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는 2024년 공약사업으로 마을에서 종이팩 올바르게 배출하여 모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동우권역 사무장님께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저희가 북구청에서 6개 권역에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우유팩은 4.4톤 수거를 했고 그 롤 화장지도 8,800료를 지급을 해드려서 이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우리가 마을에서 거점 수거를 통해서 깨끗하고 아주 고품질의 종이팩이 모아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일괄 수거를 저희 팀에서 직접 담당자가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북구청에서는 2024년 4월 광주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그 조례 제정에 따라 순환경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저희 북구 의원과 환경 전문가, 폐기물 처리 전문가를 포함한 11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최근에 25년 순환경제 집행계획을 심의를 하는 정기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하지만 지금의 했던 성과를 더 발전시켜서 생활권역별 마을 공동체분들 활동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교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혜린 팀장님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북구청에서 현장 교육, 홍보, 견학,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종이백 전용 봉투 제작에서 배포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마을에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주민들하고 함께 지금 열심히 지금 종이백 관련해서 올바른 배출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 아마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순환경제 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 다양한 지금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개 구 중에서 내년에 한번 모범적으로 북구가 아마 가장 열심히 잘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토론 순서로는 광주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의 김윤주 연구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에서도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관련된 활동을 안내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보는 학생들의 모습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양면하고 있는 학교에서 저희는 한 축으로는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학교 자체적이거나 마을과 협력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원순환 교육활동이나 생태자원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역할이고, 또 하나의 한쪽으로는 지역사회 연계해서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게 큰 두 축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이팩 수급 사업은 저희 교육청이 한 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차려진 밥상에 제가 참여해서 했는데, 이걸 이렇게 딱 지켜보면서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은 이렇게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중간재적인 역할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표로 이렇게 기후위기상도 실천단 교육과 연계하는 교육활동들을 했고, 두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해서는 시민 강사단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다양한 주제로 교육활동하고 있고, 숙지하고 관련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이팩 재활용 사업에서 이런 어떤 중간자적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솔직히 교육청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떤 기관들, 단체, 업체 그런 것이 시야 좀 더 가까이 있다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이 직접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가 많아서 연결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학교 안에서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오늘 이 동역백 재활용 사업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교육이나 다른 이렇게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들을 교육청도 같이 이런 데 살짝 끼어서 또 학생들과 또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 연결해 준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몰라서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런 단체나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면은 학교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교육청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주 우리 연구사님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 하겠습니까? 내년부터서는 밥상을 같이 차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발제와 5분의 토론 잘 들으셨죠? 한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아마 앉아 계신 분들 아마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프로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얘기를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 얘기 궁금하죠?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참여했는데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종이백 자원순환을 실천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이 어려웠는가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할 수 있죠. 자,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초등학교 5학년 부회장 지신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재활용에 적극 참여해 주어 뿌듯했고 어려운 점은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나 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친구 혹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지초등학교 6학년 회장인 김채원입니다. 일단 처음 시작 때보다 점점 더 재활용 쓰레기를 받는 양이 늘어나서 뿌듯했고 주변 학생 친구들도 점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부 회원인 담비라고 합니다. 분리배출을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받으면서 우유가 약간 잘 안 된 것도 있긴 했는데 깨끗한 거를 약간 보면 좀 더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받을 때마다 약간 뿌듯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제일 얘기 잘했죠. 선물 혹시 있다고 있는가요? 네. 아이들한테 오늘 선물 준비했대요. 이제 마지막 정리할 시간인데요. 두 분의 발제자분 얘기 듣기 전에 혹시 토론하신 분 중에서 하실 얘기 있는 분 계신가요? 12월에 열린 포럼입니다. 내년에는 좀 일찍 1, 4분기 때 저희가 이제 후속 포럼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오늘 중요한 자리가 여기에 되게 다양한 주체들이 와 있습니다. 마을에서 시민강사단 분들, 행정, 지속협, 그리고 학교, 웰빙팩 협회, 그리고 수집 선별사, 희망자원 대응 리사이클링, 광주교육 시민협치진흥원 이 주체들이 각자 내년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이 순환의 고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바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는 시간이 12월이 아니라 1, 2, 3월 안에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 말을 남깁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두 분의 발제하셨던 우리 홍수열 소장님부터 마지막 정리만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보편 체계가 깔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특별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보편 체계가 없으니까 일단 자꾸 실전 단위에서는 거점 수고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거점 수고 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이런 좀 악순환이 지금 거의 한 10몇 년째 지금 계속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먼저 짚어봐야 될 건 첫 번째, 지자체 공공선별장에서 종이팩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짚어봐야 돼요.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안 하고 있으면은 종이팩 선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선별장에서 선별된 종이팩이 그 이후의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것도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유팩만 선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혼합 선별했는데 혼합 선별된 것이 우유팩과 멸균팩을 선별하고 있는 호수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혼합 선별된 걸 그대로 넘기는 호수로 가고 있느냐, 이런 전 과정들을 다 체크하셔서 일단 지자체 공공선별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까 이제 그 대형 리사이클 박 대표님이 하셨는데, 지자체 선별장에서 선별하게 되면 문제가 그냥 양이 적기 때문에 장기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럼 강주가 5개 공공선별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5개 공공선별장에서 선별된 종이팩은 그냥 수거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서 공동수거 방식으로 양을 확보함으로써 수거주기, 선별된 종이팩이 업체로 빠지는 주기 자체를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장기가 방치되면서 품질이 악화되는 문제를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더 짧게 하려면 사실은 공공선별장과 아파트 쪽을 같이 수거 체계를 공동으로 엮어줌으로써 또 규모의 경제를 더 키움으로써 수거 주기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면 해법은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계적으로 아젠다를 선정해서 좀 더 풀려고 하는 접근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반드시 시범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수거 체계를 만들기 위한 강주 지역의 공동주택 시범 사업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공동주택의 시범 사업은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수거함을 깔아요. 이거를 수거함을 깔면서 그 허지부지 되는 게 지난 20년 동안 수차례 반복돼요. 왜? 저는 한국 사회 문제가 똑같은 실패가 매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거함만 깔면 시스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수거함을 깔면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수거함을 깔면은 여기 분리배출된 종이팩을 누가 수거할 거고, 이렇게 수거된 종이팩이 제재 회사까지 어떻게 연결될 거냐, 이 전체 흐름들을 다 같이 고민하면서 이 체계가 작동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하는 시범 사업은 그러니까 수거함을 까는 게 그냥 시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수거함을 깔면 조금 지나면 그 수거함은 아파트 어딘가에 그냥 흉물로 방치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거함을 깐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반드시 몇 군데를 잡아서 시범 사업을 하고 이게 성공된다라고 한다면은 광주시를 통해서 이 공동주택 전체로 이 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 돼요. 지금 분리배출 지침 때문에 조례를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은 폐기물관리법상 분리배출 품목 혹은 분리수거 품목에 대한 결정권 지자체가 갖고 있어요. 환경부의 지침은 그냥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침이, 그 분리배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자체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시킨다. 이런 정도의 야망을 가지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처음에 하나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예산 규모인데 한 1억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근데 거기 안에도 보니까는 수거함 설치 사업들이 있어요. 몇 개. 그게 금방 우리 호세호 선생님 얘기하신 것 같이 수거함 설치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예, 이걸 계산하고 만들도록 해야 되는 우리 노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 좀 많이 지금 줄어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거량이 이제요.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그런 좀
좀 사항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마지막 순서로 우리 최규식 우리 교감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을 좀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환경 관련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를 보면 90년대 종량제 쓰레기 봉투 현재 사용한 종량제가 처음에 시행될 때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만에 완전히 정착됐죠. 그 다음 근래 음식물 쓰레기 배출도 이게 그 단독주택이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공동주택은 통을 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큰 무리 없이 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도 이제 정착이 됐고, 그다음 가장 최근에 일회용 비닐봉투 그것도 과연 되겠어 했는데 이것은 정착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 비닐봉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반발도 있고 했지만 정착이 되게 빨랐다고, 갈수록 정착되는 시기가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학교에서 우유팩 수거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전에는 학교에 먹다가 버린 우유팩이 보이기도 하고, 좀 저도 이제 아이들 도와서 하다 보면 좀 냄새나는 우유팩도 있고 했는데, 지금 아주 깨끗한 상태로 우유팩 수거도 될 뿐더러 이 돌아다니는 그 종이팩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학교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환경 측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비슷한데, 환경부가 됐든 시군구가 됐든 이 행정 쪽에서 의무사항을 만들든 행정 쪽에서 이게 어떤 조치나 방법이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바로 금방 정착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역사라고 이 사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모두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김재현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내년에는 우리가 좀 빨리 준비를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뭔가 아무튼 성과를 내는 좀 해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내년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6차 의제 마지막 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될 또 시기도 되고 해서 내년에 어쨌든 준비를, 오늘 이 토론의 내용들을 잘 받들어서 내년에는 아무튼 준비를 잘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